굿모닝 인포엑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경제 언박싱은 손석우 경제평론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올해도 우리 경제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일단 지표를 먼저 봐야 되는데 네. 연초 수출 실적이 나왔어요. 아직 뭐 한 달은 안 됐지만 네. 초반 실적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일단 1일부터 10일까지 이제 네. 초반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비 11.2% 154억 달러 기록을 했거든요. 예. 괜찮은 실적이고 월간 수출액 기준으로 보면 일단 석 달째 연속 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고무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이번 달에 사실 이제 눈에 띄는 거는 전체 수출이 늘었다는 것도 물론 좋지만 대중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게 상당히 그렇죠. 고무적입니다. 중국 수출이 계속 감소해서 문제였는데. 네. 예. 사실 이 중국에 대한 수출 일단 수출 액부터 지표 보면 전년 대비 10.1% 증가해서 32억 4천만 달러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20개월 만에 반등한 거니까 거의 2년 가까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였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선 건데 예. 결국 대중 수출 반등이 왜 중요한가라는 걸 본다면 한국 수출의 바로미터라고 봐야겠죠. 여전히 그렇죠. 전체 수출 비중에 있어서 줄었다고는 하지만 20%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 게 대중 수출이고 그렇죠. 또 하나 반도체와도 키워드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일단 한국 수출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20%지만 반도체 전체 수출 비중도 20%인데 대중 수출의 비중이 30%가 반도체예요. 아,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의 키워드가 연관돼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살아난다라는 거는 예. 대중 수출에 대한 반등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대중 수출 아니 이제 살아난다는 건 반도체 업황이 또 역시 그렇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 상호 연관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반도체 수출 물량이 아무래도 이제 대중국 수출에 있어 10% 정도만 준다고 하더라도 국내 차지하는 GDP에서 1% 가까이 영향이 있습니다. 상당하군요. 네, 상당히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중 수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는 중국의 제조업 공장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조업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지고 제조업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 한국산 반도체 특히 이제 메모리 칩이 되겠죠.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는 형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대중 수출이 여전히 규모 자체는 작긴 하지만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올해 전체 연간 수출을 놓고 봤었을 때 충분히 청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수출이 우리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 네. 전체적인 뭐 추세는 어떻습니까? 반도체 수출이. 괜찮습니다. 일단은 연초긴 하지만 수출의 반등세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 1월 수출액 일단 10일까지만 보면 25억 7,200만 달러입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25.6%가 증가한 상당하네요. 규모이고요. 예. 역시 월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역시 수출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반등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예. 점도 눈에 띕니다. 전반적인 반도체 수출이 이렇게 좋았던 가운데서도 또 하나 우리 수출을 전체적으로 견인해 주는 거는 역시 자동차를 비롯해서 조선, 석유화학, 뭐 우리의 전통 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수출들도 전반적으로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다만 여기서 좀 이제 아쉬운 거는 적자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무역 수지가. 네, 무역 수지가 30억 달러 적자인데 이거는 사실 이제 월말로 갈수록 보통 이제 월말에 몰아서 납품을 하게 되고 대금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월말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가봐야죠. 네, 일단 연초 실적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1월 성적이 괜찮다라는 것은 그 해에 수출 농사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좋은 있기 조짐이죠, 때문에 일단. 좋은 조짐은 분명히 보입니다. 그렇죠. 정부도 이제 그렇고 민간도 수출이 개선돼야 된다. 뭐 입을 모으고 있는데 정부가 이제 일단 수출 오늘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뭐 해결해야 될 수출이나 뭐 선결 과제가 좀 있겠죠. 네. 일단은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5분의 1 정도 되다 보니까 예. 반도체 수출이 계속해서 어려워지면 전체 수출이 살아나지 않는 그 구조가 사실 2022년, 2023년 이어져 왔던 것 그래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뭐 일단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감산 효과도 있었지만 네. 반도체 D램 가격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업황이 살아날 조짐은 분명히 보이고요. 올해 그럼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될 거냐에 좌지우지 될 텐데 최신 데이터를 보면 괜찮습니다. 최신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스탠더드앤푸어스에서요. 올해 반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4%가량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예. 더 고무적인 건 우리나라가 잘하는 반도체는 메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메모리 분야가 40%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즉 올해 전체 반도체의 메모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아무래도 1, 2위 메모리 업체 기업이 삼성과 하이닉스 우리나라 네.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우리 수출과 연결해서 봤었을 때는 그렇죠. 네, 상당히 좋은 징조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역시 그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해서 AI 수요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그렇죠. 전통적으로 PC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우리의 그 디램이라든지 아니면 낸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업황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조짐도 괜찮습니다. 뭐 전자제품 소비라든지 PC나 스마트폰 같은 교체 수요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맞물려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우리 이제 메모리 수요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올해 성장률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가 2.2%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최근에 태영건설 사태도 있었지만 내수라든지 뭐 특히 소비 침체라든지 건설 경기는 안 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성장률 2%대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결국 뒷받침돼 줘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야 돼요. 성장률이 2%대 유지할 거로 보는데 예. 수출에 대한 전망은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면요. 중견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견기업 72%가 올해 수출 전년보다 반등할 것이다. 상당히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 조사 결과가 나온 바가 있고요. 예. 또 하나 BIS라고 해서 역시 기업들의 어떤 심리 지수를 측정한 결과도 보면은 그렇죠. 뭐 여전히 이제 절대적인 수치는 높진 않지만 전년 대비 다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다만 여기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 짚어봐야 되는데 대 상황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연초부터 뭐 지난 주말에 대만 총통 선거 결과도 있었지만 일단 친미 정권이 다시 들어서게 되면서 중국의 해상 봉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맞아요. 있고요. 예.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아니면 홍해, 네. 홍해에서도 이제 계속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상 경로가 우회 경로를 선택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항공으로 돌려야 되는 이런 상황도 빚어지고 있고요. 올해 특히 이제 정치해입니다. 선거들이 많은 해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대외 경제 상황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우리 경제의 변수로 꼽을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제일 짚어보고 우려하고 있는데 수출 채산성입니다. 그 환율이 그렇죠. 우리나라 중소기업 특히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수출을 했었을 때의 이익이 나는 구간이 어느 정도냐라는 걸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1,200원대로 내려와 최소한 1,200원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에 대해 해지도 하지만 중소 중견기업은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환율에 그대로 노출돼 취약해요. 있다라고 보는데 환율이 아시겠지만 작년 중반대에 굉장히 변동성을 키웠었습니다. 그래서 1,350원을 넘어서 뭐 1,380원 이렇게까지 올라갔죠. 1,500원도 간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얘기까지. 그랬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 들어서 미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뭐 강달러가 좀 이제 안정 조짐을 보이면서 작년 연말까지 봤었을 때 1,200원대 후반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연초에 지금 또 다시 들썩거려요. 1,300원 초반대니까. 네, 1,315원 맞아요. 이렇게까지 올라갔거든요. 네네. 이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 채산성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사실 수출을 해도 마이너스를 보면서 수출을 해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결국 올해 수출 전체 총량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고환율, 고금리 이런 환경 하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환율이 기본적으로 안정이 돼야 올해 수출이 농사를 잘 지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환율 관리가 지금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 관리 그래요. 우선순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맞습니다. 거시 경제를 봤는데 이제는 저 세부상 이 리스크 요인 좀 보겠습니다. 태영건설 얘기입니다. 사실. 네.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일단 유동성 위기에서는 좀 한숨을 돌리게 됐어요. 이제는 한숨을 돌리게 되긴 했죠. 유예만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이게 3, 4개월 문제인데. 시간을 번 거죠. 예, 정확히 시간만 얘기하면. 버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태영 그룹이 자관으로 마련한 전체 이제 규모가 5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 5천억은 사실 이 3, 4개월 안에 거의 쓰여요. 뭐 상거래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제하는데 5천억 원이 쓰이는 거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이제 PF라든지 기타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단과 PF 대주단이 3, 4개월간 이제 상환 유예를 해주기 때문에 좀 참아주는 거죠. 네, 시간을 좀 번 거거든요. 예. 일단은 태영그룹이 기존에 내놨던 자구안에 더해서 추가 자구안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 TY 홀딩스가 갖고 있는 SBS 미디어넷과 DMC 미디어의 지분을 담보로 예. 추가 대출을 하는 부분이 얘기가 됐고요. 예. 또 윤세영 이제 창업회장이 나와서 직접 발표를 하긴 했지만 지상파 SBS 지분 그리고 TY 홀딩스의 지분 자체를 이제 담보로 맡길 수 있다라는 부분도 어떤 채권단을 설득하는 카드로 제시를 했죠. 네.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포함해서 3, 4개월의 이제 시간을 벌게 된 거고, 다음 관문을 넘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4월에 2차 협의회가 있습니다. 2차 협의 채권단 있죠. 협의가 있는데 네. 사실 실질적으로 그 관문을 넘어야 돼요. 이제 이 3, 4개월 동안은 이제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채권단이 회계법인을 선정해서 이 시간을 번 3, 4개월 동안 자산 실사를 하게 되죠. 실사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PF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PF 사업장에 대한 이제 자산 실사, 그 다음에 구조 조정 여부라든지 아니면 존속시킬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이 3, 4개월이 넘어야 되는데, 네. 이 채권단이 이 기간 동안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제 확정하게 됩니다. 네. 그 경영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게 되고, 그 경영 정상화 방안을 2차 협의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채권단의 인증 확증을 받아야 되죠. 제가 궁금한 게 이 네. 실사할 때 또 새로운 팩트가 좀 문제점이 나온다, 발견된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태영그룹이 제시하는 9조 5천억 원의 이제 PF 금액 중에서 우리가 이제 위험 없이 무위험 보증을 하는 이제 그 그건 뭐 부분, 문제가 없으니까. 네,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는 네. 하지만 그 부분도 이제 사실 실사를 거쳐서 무위험이 아니라 위험 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태영그룹이 최초에 제시했던 것보다 위험 자산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는 채권단과 PF 대주단 사이에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은 늘 워크아웃에 돌입했었을 때 이제 실제 태권단과 대주단 사이에서 늘 겪어왔던 부분인 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3, 4개월 안에 원활하게 이제 협의가 되고 잘 합의가 돼서 경영 정상화 계획이 확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건데 쉽지는 않을 게 일단 난관이 실사 과정에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이제 그 뭔가 숨겨진 문제가 또 숨겨져 있는 이제 나오는 채무가 거죠. 발생할 수도 예, 있는 드러나 거고요. 버리면 네. 그게 문제예요. 그런 것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채권단이 너무 많아요. 채권단 관계자들이 일단 너무 많아요. 400여 개 채권단이 예. 여기에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의견 종합이 안 될 수도 있다. 네. 의견 종합이 안 되게 나중에 기존에 예를 들면 쌍용건설이라든지 이런 데도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채권단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결국에는 지원이 늦어지거나 그래서 구조조정되는 사업장들도 더 늘어난 결과로 나타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영건설도 이런 위기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3, 4개월 동안 위기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결국 워크아웃이 중도 포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파장이 클 텐데요. 네, 파장이 크죠. 근데 그래서 여러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태영건설만 그렇겠냐, 네.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점점 있어요. 네.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맞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준비한 표를 보면 금융권 전체 PF 대출액이 상당히 이제 위험 수위까지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130조가 넘은 상태인 거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 우리 가계비 부분에 있어서도 10분의 1 정도에 해당될 정도로 많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체율도 보면 지금 2%가 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기존의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버금가는 지금 연체율입니다. 예.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 거고, 그럼 다음 타깃이 어디가 될 거냐라는 것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된 거는 지방 건설사들 문제도 많이 보도가 됐거든요. 지방 분양이 한 건도 분양 신청자가 없는 사업장들도 지금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미분양이 일거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완전히. 네, 구조적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PF 사업 특징상
분양대금을 걷어서 나중에 이걸 다 PF 대출을 상환을 하고 그렇죠. 건설사들도 이익을 남기고 이런 구조인데 예. 분양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라는 건 사실 그 다음 잠재적인 이제 부실에 빠질 수 있는 사업장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 태형건설 하나로 위기가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증권사들에 대한 PF 위기도 지금 스물스물 거론이 얘기가 되고 문제예요. 그 네,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네. 증권사들이 일단 대주단과 차주 사이에서 네. 기존에는 PF 대출에 대한 이제 소위 브로커 역할, 중개해주는 역할만 했었다면 PI 투자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거죠. 그죠. 직접적으로 대출이라든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자기 지분을 이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둘씩 부실이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몇 년 전부터 그 증권사들이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 사실 2022년부터 구조조정 많이 겪었었죠.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증권사들의 자체적인 구조조정인 거고요. 이게 정말로 태형건설처럼 워크아웃 수준까지 가야 되는 그런 위험 자산들도 곧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태형건설의 이건 이걸로 끝이 아닐 수 있다. 이건 늘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예, 계속 좀 상황을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손소구 경제평론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